자, 여러분들 이제 댓글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용 관리까지 끝내고 여러분의 댓글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 분석부터 이제 인적 자원 계획 그리고 채용 관리까지 여러분의 댓글들을 쭉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주차 2교시 내용이죠. 3주차 2교시에 여러분들의 질문, 댓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무 구조 속의 여러 용어들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강의를 수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직무의 명확성이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직무 구조에 나온 가업, 지위, 직무 등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개념들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또 혹시나 이제 잊어버릴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실제 직무라고 하는 거, 직무의 구조, 직위라고 하는 거,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직무상의 위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직위의 수는 직원의 수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직위라고 하는 걸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직무라고 하는 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의 단위. 즉 여기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묶으면 돼요. 인사 담당 사원, 인사 담당 주인, 인사 담당 대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안에서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같은 부서에 인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게 이제 직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같은 업무들, 같은 직위에 있는 업무들을 갖다가 묶었을 때 이걸 직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직급이라고 하는 건 실제 책임의 범위, 책임 범위에 따른 등급이다. 우리는 이제 보통 대리 몇 년 차, 과장 몇 년 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대리 뭐 3년 차 됐다, 대리 5년 차 됐다라고 표시를 하는 게 바로 이 직급, 대리 몇 호봉, 과장 몇 호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좀 더 책임, 권한 이런 것이 부여돼요. 그래서 팀장, 뭐 이제 인사부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부장, 영업본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장 이런 식으로 직책, 책임의 범위,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붙어 들어가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야구로 유사한 업무들, 실제 하나하나의 업무들을 나눈 거,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게 과업,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걸 직위, 그리고 같은 유사한 업무끼리 묶어진 걸 이렇게 이제 같은 범위에 있는 걸 직무, 그다음에 직종, 그리고 내야수, 외야수 직종, 그다음에 이제 직군, 전체 선수냐, 코치군이냐, 감독군이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내용 봤을 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실제 직급이라고 하는 거, 이 등급, 그레이드를 얘기하고 직종이라고 하는 건 인사 직종에서 이제 각각의 업무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총무 직종에서는 각각의 직무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칭이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직위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리고 직책이라고 하는 건 책임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거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직위와 이 호칭, 요게 조금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외국에서는 요걸 갖다가 뭐 각각 구분하는 게 우리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하면 이게 바로 호칭이 결국은 직위가 된다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들 여러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헷갈렸던 직무의 개념, 유사한 업무들의 모임을 직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군, 뭐 인사직군이냐, 사무직군이냐, 이제 그걸 갖다 어느 범위까지 나누냐에 따라서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해요. 그다음에
사무직군, 생산직군 뭐 이렇게 군으로 나눈 것도 있지만 어디는 또 생산직종, 사무직종 이렇게 나눈 데도 있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어떤 범위로 쓰느냐의 문제이지 이게 통일돼서 딱 모두가 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 회사마다 쓰고 있는 방식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을 배운 사람들은 미션,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회사는 미션을 위에 놓고 비전을 밑에 놨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비전을 위에 놓고 미션을 밑에 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각각 회사마다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 건 사업의 목적, 그리고 비전이라고 하는 건 그걸 위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미션이, 어, 사업의 목적이 먼저 가게 돼요. 근데 미션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특별한 임무로 해석을 해버리면, 즉 회사가 다뤄야 될 구체적인 어떤 지향점의 목표가 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각각이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하위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이 기본적인 요 직군이나 직종이나 요것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냐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러진 않아요. 회사마다 이게 쓰는 용어들의 개념이 잠깐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직무에 대한, 그 다음에 직무 중요성과 절차, 여러분 직무 중요성과 절차도 잘 알아두시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직무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 먼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왜 하냐? 이게 지금 인사 관리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럼 모집과 선발에 대한 정보 제공이죠. 또 이 직무로 인해서 책임과 권한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어떤 역할, 책임을 맡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걸 나열해 주죠. 또 그 직무에 따라서 교육 훈련이 무엇이 받아져야 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죠. 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인사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죠. 직무 개선, 인력, 실제 이거 이제 모집 선발하고도 같이 가는 거죠. 보상 수준, 그 직무에 대한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보상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국은 이거는 급여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듯이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실제 가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사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실발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라고 하는 건 처음에 예비 단계, 본주소 단계, 정리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 음. 그 다음에 직무의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비슷한 듯한 다른 직무의 구조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무의 구조가 요소, 과업, 요소라고 하는 건 이제 너무 이 하나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굳이 뭐 넣지는 않고 보통 과업, 직위, 직무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지금 그 얘기들이었고요. 음, 직무관리의 3대 영역, 실제 3대 영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 직무 평가라고 하는 거, 직무 설계 있죠. 근데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이 직무가 이미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전에 직무 설계는 다 되어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이루어지고 직무 재설계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책에 따라서는 직무 재설계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 분석을 왜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실제 인사관리 뒤에 이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바로 직무 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같은 내용들은 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쭉 한 번씩 읽어보셔도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읽어봤을 테지만 못 본 사람들은 요 스킵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지금 같은 내용, NCS, 여기가 이제 NCS 여러분들, 어, 6주차 여러분 강의에서 다루었죠. 그 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거기서 또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NCS 국가 직무역량 표준이라고 하는 거, 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수업받고 있는 아마 대학교에서는 이걸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마 전공에서 자기들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뤄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수업 중에 커뮤니케이션 요쪽에서 NCS의 기본 역량, 대인관계네, 뭐, 그 의사소통 역량이네, 요런 쪽에서 내용을 좀 다뤄주긴 했지만,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NCS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다뤄주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전문대학까지는 모두 다 NCS 체계로 다 바뀌어 있어요. 왜? 실제 회사에서의 업무 역량, 그 업무를 맡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대학교에서는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학교 교수님들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또 학교는 대학교가 이 직업 전문 학교나 전문 대학은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 인력을 양성하죠. 근데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양성하는 여러분들은 현장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관리 인력이에요. 그래서 현장도 좀 알아야 되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죠. 물론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뭐 관리부터 하냐 그러진 않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배우고 배우는 기간이 거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관리를 업무를 관리하는 영역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NCS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NCS 수준 이상을 요구받아? 그럼 여러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NCS가 무엇인지, 내 직무에서의 NCS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역량들이 있는지를 할 줄 알아야 가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밑에 현장 인력들을. 그래서 NCS는 여러분들 NCS 이제 그 홈페이지 나중에 수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다 자기와 관련되는 분야,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는 그 전에 또 여러분 워크너스 통해서 자신의 직무 적성 검사 해봤잖아요.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었구나, 흥미가 있었구나. 그 중에서 나는 이쪽이 좋아.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NCS 정보들을 한번 쭉쭉 봐두는 것도 상당히 좋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능력 단위들을 해야 할 줄 아는지, 즉 내가 필요로 하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 앞에 아니었나? 여러분 직무 기술사나 명세서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직무 기술사지만 거의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어, 이제 정확히 구분한다라 그러면 여러분 수업에서 배웠던 직무 기술서라고 한다라면 실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에 대한 직무를 갖다가 쭉 어떤 이제 분야에서 파트에서 어떤 일들 크게 어떤 범위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거다라고 하는 이걸 정리해서 이제 기록해 놓고 이걸 좀
같은 영역끼리 묶어 놓으면 결국 이게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시간들이 들어가는 직무 기술서가 되는 거죠. 실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위임전결, 즉 책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 놓은 게 직무기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무명세서가 이제 직무기술서나 명세서나 일반적으로 지금은 그걸 갖다 다 통합적으로 그냥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직무기술서고 직무명세서다. 지금 얘기하는. 그러죠. 기업이 실제 내가 지금 그 회사 들어가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직무 역량이에요. 지금 계속 직무 역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무 역량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무에 대해서 모르고 나서 어떻게 직무 역량을 키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사하고자 하는 그 직무가 무엇인지, 그 직무를 위해서 아까 NCS에서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또 여러분 자소서 쓸 때 하나의 용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 단위에서 이만큼의, 이런 걸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경험해봤고, 내가 이러이러한 걸 실제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요소,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NCS 그 내용들은 좀 여러분이 직무 파악하기 위해서 알 필요가 있다. 여기도 차라리 이게 이렇게 여러분 쭉 하시는 것도 오히려 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쉽죠. 우리 진영이가 오히려 저보다 더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딱 해줬어요. 굳이 구태여 뭐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대리, 직위, 뭐 사원, 직위, 과장, 직위, 마케팅, 이건 직무, 대리 2년차 직급, 마케팅 부서 팀장, 직책. 다 했어요. 아, 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쭉 보면서 음, 그래서 요거 지금 계속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여기 우리 준범이가 얘기한 개인적인 의견은 서열에 따른 보상, 서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공 서열을 얘기하죠. 연공 서열, 즉 연공이라고 하는 건 회사에 입사해서 얼마나 오래됐냐, 그리고 높은 서열, 높은 직급에 있거나 직책을 맡고 있거나 하게 되면 많은 그 월급을 받는 거, 이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직무에 따른 보상으로 오히려 합리성을 제공한다. 그러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쉬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연차가 계속 올라가면서 급여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냐? 기업이 항상 과거에 성장기에 있었을 때는 그 여파가 적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고용 없는 성장이에요.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줘야 회사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연수가 찼다고 해서 급여를 막 주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의 생산성은 떨어지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이걸 갖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피케제를 도입했어요. 하지만 임금 피크제 갖고도 좀 여력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 즉 각각의 역할에 대한 맡은 업무의 그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가 나가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회사에서의 요구사항이지만
이제 계속 근무하신 근로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좀 처음에는 급여가 적더라도 계속 하면서 급여가 올라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올라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 자녀들이 같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 때 들어가는 돈과 여러분 지금 들어가는 돈, 여러분 집에서 용돈 타는 돈이 완전히 수준이 다르죠. 초등학교 때는 주당 일주일에 1,000원이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00원 갖고 생활하라고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런 거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거. 요런 지금 이제 회사와 노동계의 실제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아직은 차이가 있죠. 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서로 공감을 형성해 갈 거냐. 근데 결국은 직무급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걸 거다라고. 아까 직무직위 권한 이런 것들은 거기 김진환이 위에 댓글 해준 것처럼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그게 더 편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안 헷갈리게 딱 해주었어요. 그러죠. 이건 직급이에요. 직급이에요. 직위는 거기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 공무원들 주무관, 팀장 이렇게 과장 이렇게 가요. 옛날에는 막 그 계장 주사부 뭐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냥 음, 7급, 5급 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 통칭해서는 주무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미안합니다. 이건 지금 이제 5급이 사무관이죠. 4급이 서기관이고. 그다음에 7급은 그냥 이제 주무관으로 통칭을 하고 있고 6급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청이냐 도청이냐 그다음에 중앙정부냐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 단위에서의 어, 7급과 7급, 5급, 6급, 5급과 그다음에 어, 도청에서의 7급, 6급, 5급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7급, 6급, 5급에 요게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5급이 사무관인데 군청에서의 사무관은 도청에서의 이 밑에 급하고 거의 한 등급씩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사람들하고 좀 같습니다. 같은 사무관 5급이어도 이게 중앙정부 5급과 그다음에 도 5급과 그다음에 이 군단위 군청의 5급은 좀 약간씩 달라요. 물론 이런 게 좀 그렇게까지 구분할 수 필요가 있나라고 하지만 이게 좀 약간의 차이더라고요. 군청에서도 물론 6급 넘어서 이제 5급 하면 과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데 어, 이게 이제 도청에 갔을 때 5급이면 이제 사무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장을 못 따는 경우도 있고 서기관이 과장을 다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로 가면 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과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리를 직위를 갖다가 직책까지 이제 맞다라면 팀장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요즘에 이제 뭐 굳이 뭐 과장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거기 해당 부분에 팀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어디 중앙정부는 4급이 맞는 경우가 있고 3급이 맞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뭐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하여튼 여기저기 만났을 때 요 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존재하더라. 여기는 분명히 4급인데도 과장이 아니고 여기는 4급인데 어, 과장이고 여기는 4급인데 국장이고 차이가 있더라. 직무의 구조 개념과 다른 직무 구조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 직종, 여기 이제 회사에서 쓰는 것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 회사에서는 그냥 직군이나 직종이나 뭐 이걸 병행해서 막 이쪽에서는 여기를 직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직종이라고 한 경우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죠. 실제 이제 업무가 실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진다. 처음엔 조그마한 것을 실제 그 사람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걸로 같은 계열로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광범위한 계열로 요 직책은 이제 이걸 갖다가 관리하는 이 직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요 직책하고 직군, 요 직종하고 요거하고 여기 직책은 좀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좀 다른 개념이에요. 책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들은 일의 쭉 유사성이 연결되는 걸로 가는 거고 요거는 일의 유사성이 연결되긴 하지만 이 책임 범위, 권한과 책임 범위가 좀 강화된 측면이다. 여기 이제 책임자, 이 권한 책임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직종 외에 이제 예를 들어 인사 직종이라고 했을 때는 인사 직종의 총 책임자가 인사팀장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실제 이제 요 전체를 아예 아우르는 그런 책임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책임자로서 이게 뭐 공장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걸 다 또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걸 단순히 요 안에다 넣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좀 되는 부분. 왜? 회사마다 이제 이렇게 직책 이렇게 하고 인사팀장 쓰는 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공장장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요 전체를 요 안에 그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총괄하죠. 또 우리 본부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본부장 밑에 각각의 부서들이 다 있죠. 명확하게 꼭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요거 말고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 직무는 똑같은데 맡고 하고 있는 일은 똑같은데 급여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임금의 임금의 기본 정책은 동일 임금 동일 직무 동일 임금이에요. 즉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회사들이 꼼수를 쓰죠. 어떻게? 업무를 갖다가 정규직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다 나눠버려요. 그래서 쉬운 쪽은 정규직들 주고요. 어려운 쪽은 비정규직 줘요. 그러면서 이 업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꼼수죠. 진짜 꼼수죠. 실제 이 직무가 제대로 지금 구분이 돼 있어야죠. 요 자체가 더 난이도가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죽는 사람은 다 누가 죽어요? 이쪽에서 정규직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회사에서 다 비정규직, 하청, 도급 이런 사람이 죽었죠. 왜? 그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단순히 어렵다라고만 하기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 교육 훈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업무를 맡기 위해서 그 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좀 이루어져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소령이나 대령, 물론 이게 이제 소령 권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건 또 군대이기 때문에 요거 직책까지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경우. 그 다음에 공무원들 취급 이거는 계급, 직급이라고 하는 거였죠. 직급이다. 물론 여기 직급에서 그 사람이 5급 직급에서 이러이런 일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갖다가 직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직위는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사무관 계장 뭐 주사부 이런 식으로 다 있었는데 지금 이걸 다 통일시켰죠. 주무관으로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주무관이 실제적으로 그 업무에 어떤 해당, 지금 이제 담당이라는 뜻이죠. 담당, 주무관이라고. 그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게 이제 직위인 거죠.
유사한 직위의 단위가 직무죠. 그 직위들의 유사한 업무들의 이것도 가능하죠. 내가 지금 뭐라고 썼나? 같은 거죠. 실제 직위들의 유사한 업무들, 같은 직위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거의, 근데 여기서 아까 내가 하나는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직책이라고 하는 거. 직책은, 직책은 실제 여기에 꼭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물론, 아까 우리 여기 정말 여기 잘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민정이가 해준 것처럼 이렇게 봤을 때 맞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책일 또 직군 위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본부장이라고 하는 거, 사업본부장. 그러면 이 직책이 위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걸 쓰는 자체도 약간씩 차이들이 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우선 2주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주차도 마찬가지로 좀 빨리빨리 하실 거는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3교시 여기 이제 직무 분석 절차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됐죠. 야구나 뭐 이런 걸로. 직무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각 단위 직무의 중요성, 곤란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가지고 상대적 가치를 정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보상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했어요. 물론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8가지 이유 중에 그래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 왜 그럴까? 직무 그리고 평가를 하는 이유, 왜 그럴까? 우선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 보상을 갖다가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건 이건 인간이 일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죠.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동원이 하고가 얘기해 준 것처럼 참 요 부분은 참 중요한 문제다. 직무 분석은 직무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설계에 기초를 제공하고 직무 개선과 적정 인력의 관리 등 효과를 가져와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직무 분석 인적 자원 관리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특정 직무에 필요로 하는 정보, 기술, 자격 요건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채용이나 교육훈련 등 과정에서 정보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게 실제 그 정보에 대한 제공도 하는 것이죠. 직무 업무 분석과 요건 분석을 실시하여 수행 업무와 수행 요건을 명확하게 실제 그 일과 그걸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역량, 뭐 자격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하는 거죠. 배치하는 것이죠.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는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배치.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적재적소의 배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적재적소의 배치 뿐만 아니라 회사 인적자원 관리가 회사의 하나의 업무지 않습니까? 기능이잖아요. 그럼 결국 회사의 어떤 성과 달성을 위해서인 거죠. 물론 인사 부서만 한다라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으면 이 사람들 일 잘해서 성과 낼 거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것도 회사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다. 얘네들이 다 모여서 원하는 건 뭐다? 결국은 기업의 성과다. 조직의 성과다. 성과 달성을 위해서 혹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사 관리는 인사 관리의 사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일을 배치함으로써 그가 성과를 내게 하는 거죠. 연휴 기간, 요거 연휴 기간 여러분들 우리 주차별 좀 늦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하여튼 주차별 강의는 지금 계속 그 주차에 맞춰서 여러분 그 쉬는 날이냐 뭐 안 쉬는 날 이거 없어요. 우리 지금 계속 그 주차에 맞춰서 오고 있다. 그래서 15주차 되면 여러분 15주차 딱 끝나면 여러분들의 강의는 15주차에 시험 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인력의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게 배치. 이게 적재적소의 배치죠. 맞아, 이거 단조로움이나 좌절 등의 문제. 즉, 단조로움이 난다는 건 내가 능력이 뛰어난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근데 좌절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능력 범위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회사가 선발이라고 하는 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이 얼마인지. 물론 회사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의 사람들을 다 뽑아요. 그래서 다들 능력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배치라든가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교육을 시킬 거냐, 아니면 이제 그냥 해직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가장 적합한 사람이요. 버스에 적합한 사람을 태우면 버스가 알아서 간다라 그럽니다. 적합한 사람을 태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직무평가 기업이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기업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공정한 평가, 여기 공정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 생산성에도 연관되죠. 그 다음에 보상을 제공하는 데도 연관되죠. 그죠. 이 조직의 설계를 할 때는 구성원의 만족도 필요하지만 조직의 성과도 달성해야 된다. 어느 한쪽만을 할 수는 없다. 두 개가 다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나가줘야 구성원도 즐겁고 회사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한쪽은 만족하는데 한쪽이 안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삐그덕거리겠죠. 직무 분석이 인적 자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상황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이제 막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합리적인 보상, 개인의 급여에서의 불편이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 실제 급여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적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억울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일을 좀 덜 하겠죠. 덜 할 겁니다. 공정하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게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준비하는군요.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실제 이거 하나만 쓰는 건 아니고 이걸 같이 쓰는 거죠. 이제 그러죠. 먼저 예비조사하고 본조사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왜 이거 왜 하지? 우리 이거는 단순히 이 직무 분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일 왜 하지? 이 공부 왜 하지? 이런 것들은 다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 실제 여러분들 직무평가 방법, 어, 직접 서로 비교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비교하느냐, 계량 방식이냐 비계량 방식이냐 있죠. 그래서 서열법, 분류요소, 점수법 네 가지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직무 분석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 자인 요건들을 규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직무 분석이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직무 분석 별로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구성원들도 거기에 이제 함께 해줘야 되죠. 직무 분석을 받는 대상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직무 분석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바빠요. 그래서 참 직무 분석할 때 힘들긴 해요. 직무평가 실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난이도가 어떤지, 그래서 그거 평가지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맡고 있느냐 하고 있는지, 이제 물론 아마 알바했을 때, 영화관에서 알바했을 때는 자기 맡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복장이 청결한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어필하는지, 어, 뒷정리도 잘 하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 했을 겁니다.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줘도 돼요. 내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요.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신뢰성이 존재하고 합당한 보상이 수반되는 직무평가는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올려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사평가를 해야 성과와 무관하게 요소들을 없앨 수, 해봄으로써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갖다가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사평가 이게 정말 잘 짜여져 있어야 돼요. 괜히 이걸 평가하는데 엄한 걸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정해놓은 목표 달성함에 있어 직무에 따른 공헌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요소들이 각각이 다 모아져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목표 달성할 때요. 여러분들 그 높은 성과를 달성한 몇 명만 있어서 그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규 그 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쉬는 휴게실이나 이런 게 직원들의 휴게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회사에 교수님 직원 휴게실 어디 있어요? 그래도 직원들은 자신의 책상에서 의자에서 좀 쉴 수 있잖아요. 앉아서 근무하는 공간에도. 근데 이분들은 계속 서서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잠깐 다 뭐 좀 하고 나서 쉴 때 어디가 쉬어요? 계단 밑에 쪽방, 화장실. 심지어 식사도 화장실에 한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밥 먹어라. 여러분 또 그럴 겁니다. 아니 그분들의 일 자체가 좀 가치가 직무 가치가 좀 낮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물론 일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요. 사람은요, 있건 없건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아마 이 회사는 망할 것이다. 문 닫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회사 그만둬도 회사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누군가가 또 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아까 그분들이 실제 없어도 일은 돌아갑니다. 왜? 그분들이 이제 하던 일을 누군가가 맡으면 돼요. 직원들이 알아서 맡으면.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내 일하면서 그것까지 이제 신경 써야 되니까 내 일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직무 확대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나가 바쁜데 요거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회사 사무실에 막 쓰레기통이 막 차 있고 바닥에 막 그 먼지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이거 근무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청소를 해줌으로써 여러분이 일을 갖다가 편하게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결국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직원도 존재하고 본부장도 존재하고 일 좀 잘하는 사람 존재하고 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표가 합쳐져서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량들을 계속 키우고 이걸 시스템화하는 게 회사죠. 그 각각의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직무 평가는 계량화된 직무 평가. 이게 정확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아, 내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용어는 좀 넘어갑니다. 우와. 사회법은 다른 기법에 비해 경제적 순서 평가가 가능하고 집중한 경향과 표준의 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연쇄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어 다른 집단과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원수가 많을수록 이게 정말 복잡해지죠. 그래서 적은 인원수에서는 매길 수 있지만 어렵다 사용하기가. 분류법은 서열법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경제적이고 신속한 평가가 가능하다. 왜? 미리 등급을 갖다 쫙 결정해놓고 거기에 바로 넣을 수 있죠. 물론 이 등급을 어떻게 정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또 객관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를 먹을 수도 있어요. 점수법, 요소, 이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점수를 매김으로써 세밀하게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점수법이에요. 조금 객관화하기도 편하고 쓰기도 조금 편하다. 다만 계량화시킬 수 없는 이 점수로 나타낼 수 없는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 요소 비교법.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여기도 점수를 매겨놓음으로써 실제 직무평가 결과가 임금과 연관되는 점에서 임금에 대한 공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소별 비교가 실제로 상당히 어렵고 직무의 수가 많을수록 이것도 어렵다라는 거죠. 직무의 그 조사 단계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5번을 가장 많이 했네요. 사회법. 아, 이거 요즘 아까 나왔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기 요 정도만 여러분 하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막 다른 것도 배우고 할 필요도 없고요. 각각의 이제 직무 분석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직무 설계에서 요거 지금 하나 나와 있었어. 내가 이거 지금 수업 때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뭐 이게 뭐 중요하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 음, 여러분 책이 62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건 설명을 해주고 가려고. 자, 보면 우선 직무 설계에 대한 부분 PPT로는 46페이지였네요. 근데 책에는 여러분들 62페이지 직무교차, 직무순환, 준자율적 작업 집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표에서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확대라고 하는 게 있다.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확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분류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확대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근데 이런 것까지 굳이 뭐 할 거냐 여러분한테 필요할까라고 해서 그냥 안 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우리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PT 42페이지 46페이지 자, 지금 요 46페이지 요 내용이었어. 여기에서 보면 우선 대상이 누구냐, 직무의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냐, 집단을 대상으로 하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직무 확대를 시켜준다. 예를 들어 우리 주연이하고 당신 이 임무까지 하세요라고 범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무 순환은 이 사람 한 사람만 너 이만큼 더 이쪽으로 가서 하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사람 어딘가로 보내줘야 돼요. 즉 그 영향이 내가 움직이는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직무 교차라고 하는 건 일을 갖다 바꾼다라는 거죠. 서로 바꾼다라는 거죠. 바꾼다라고 하는 건 결국 순환하고 비슷해요. 그럼 나 혼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집단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순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쪽으로 갔으면 여긴 사람 다른 데로, 다른 사람 다른 데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준자율적 작업도 있다는 건데 작업 집단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겠다. 근데 여기는 개인 대상이다. 개인 대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넓혀서 다른 것까지. 그 다음에 직무 충실화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관리와 책임의 범위를 약간 좀 더 넣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직무 충실화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어, 권한, 권한이라고 하는 건 자율권이죠. 재량. 이런 걸 좀 더 넣어줬다. 책임의 범위를 넣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확대라는 말. 수평적이라는 건 내 직급상의 권한의 체계상의 어떤 이동은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요? 내 일만 옆으로 다른 일로 갔든가 일의 범위가 넓어졌든가 일을 바꿨던가 하는 거죠. 내 책임의 권한이나 이게 변동된 건 없어요. 그런데 수직적 확대라고 하는 건 이 일을 맡고 있는 내가 어떤 책임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충실화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수직적 확대라고 하는 건 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재량권, 책임, 권한을 조금 더 부여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나 아니면 그 통합적 작업 집단 정도일 거죠. 근데 통합적 작업 집단이라고 하는 건 이미 회사에서 목표가 딱 주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는 거고, 자율적 작업 집단은 아예 너희들이 목표량도 설정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진행할 건가 설정하고, 너희들이 작업 프로세스까지 다 결정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다. 뭐예요, 지금? 재량권이 어마어마하게 간 거죠. 실제 그런 것들이 간 게 그 이론의 기반이 된 것보다 이 직무 충실화 이론이다. 직무 충실화 이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책에 보면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설명이 돼 있어요. 원래 어, 헤크만과 올드엠의 이론, 직무 충실화 이론에서 나온 건데 직무 특성 모델에서 나온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갖다 활용할 수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내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자율성도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데 어떤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라면 나는 내 일에 대해서 더 높은 만족, 동기를 갖고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게 충실화 이론이에요. 즉 여기서 보면 자율성, 피드백, 다양성 이런 것들, 의미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수직적으로 내가 어떤 재량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직적 확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 교차는 집단 대상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일을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직적 확대에서 준자율적 작업집단이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맞아요. 근데 이 직무 순환이라고 하는 게, 이 가운데 걸쳐 있네. 그냥 쪼개서 직무 순환 올라가든가 밑으로 가든가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생산 직군에서의 직무 순환이라고 하는 건 A 직무를 이제 A가 그 어떤 과업을 갖다가 맡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는 사람을 다른 과업을 맡게끔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쭉쭉 돌려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직무순환이 단순히 이렇게 매너리즘 타파하기 위해서 직무순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관리자로 뽑기 위해서 미리미리 역량을 다 키워보는 것 이런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걸쳐 있다라는. 즉, 자신의 그 분야에서의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켰을 때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고 권한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이런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회사들이 임원 승진할 때는 각각의 업무들을 맡겨봐. 이 사람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일을 맡겨보고 저쪽도 일을 맡겨보고 저쪽도 일을 맡겨보고 각각 골고루 잘했을 때 그 사람을 승진시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김주현 하우가 물어봤던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또 55분이 넘어버렸어요. 우와. 그러면 지금 3주차 우리가 3교시까지 직무 분석까지 끝났죠. 그 다음 이제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해서 다음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